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명의 발생과 4대 문명 수업을 시작을 했었죠. 그 1번, 첫 번째 우리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에 이어서 나머지 4대 문명 두 가지,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고요. 여기 지도에 보면 저번에 두 개, 하나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봤으면 우리는 이번에는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오늘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교과서 24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교과서 24쪽에 있는 지도인데요.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강 이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인더스 강, 오른쪽에 있는 게 겐지스 강입니다. 인도 전체로 해서 요 위쪽에 인더스 강, 여기 오른쪽에 겐지스 강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해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네요. 그럼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이런 도시들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이 될지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더스 문명.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어디? 인더스 강 쪽에서 시작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시기는 기원전 2500년경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자, 위치는 인더스강 상류입니다. 인더스강 상류의 펀자브 지방의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인더스 문명이 발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핵심 주제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지금 문단에 제목을 붙일 필요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 전체가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더스 문명의 대표 유적이 어디야? 하라파와 다른 색깔로 해볼까? 여러분들은 개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대표 유적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었던 그 두 도시가 대표 도시인가 보네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설한 것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그럼 인더스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유적, 대표 유적이 지금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인데, 자, 이들 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도시는 벽돌로 쌓은 성벽을 두르고 포장도로, 배수시설, 공중목욕탕, 창고 등을 갖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대? 계획도시였대. 계획도시. 얘네 둘은 계획도시였대. 그러니까 왕궁이나 신전 같은 거는 보이지 않지만 종교의식을 거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자, 계획적으로 세운 도시였대요. 자, 그러면 거기 옆에는 사진이 있죠. 자, 요거는 일단 요 체크는 안 지우겠습니다. 자, 모헨조다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있는 사진 보면 되겠죠. 밀집해 있고 도로는 가로 세로 반듯하게 격자 모양으로 나 있대요. 그리고 주택에는 우물과 화장실이 갇혀 있는 등의 위생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도로가 반듯하게 되어 있다는 건 뭐야? 도로를 먼저 계획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들을 배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계획도시라고 하는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도시는 그만큼이나 이렇게 계획도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위생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걸 살펴봤을 때 문명의 발전 정도가 꽤나 발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인더스 문명 지역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들은요, 청동기, 여기도 청동기에 기반을 해 있네요. 그리고 그림 문자, 여기도 문자를 사용하고 있네. 자, 이집트 문명에서는 무슨 문자를 썼었어요? 기억을 해봐. 이집트 문명에서는 뭐 썼어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쐐기 문자를 썼었죠?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 상형 문자 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문자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밀과 보리를 재배하였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물소, 염소 등을 기르는 이제 뭐 했다? 목축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는 서로 물길로 연결되어 왕래를 했대요. 지도를 다시 보면 그러네. 인더스 강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 그래서 이 두 도시가 서로 교역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역을 하기도 했고 왕래하였고, 메소포타미아 지방과도 인더스 문명이 교역을 했대요. 자, 여기도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지방과도 인더스 문명이
교역을 했대요. 그 증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어떻게 서서히 쇠퇴해 갈 건데요. 쇠퇴해 가는 것과 이제 아리아인의 이동이 같이 겹치게 될 겁니다. 자, 이 자체로 이제 1800년경 정도부터 슬슬 쇠퇴해 가는데 그때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리아인들이 오게 됩니다. 어디에? 이 인더스 문명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사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모헨조다로의 계획도시의 모습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앞에 이제 모헨조다로에서 출토된 인장, 뭐 일종의 도장 같은 거죠. 자, 표기, 상징, 인장, 도장 같은 건데, 자, 모헨조다로에서 이 인장이 출토가 됐대. 그럼 이제 문자, 그림 문자 같은 걸 쓰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할까? 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뒤져보다 보면요. 이게 어디냐? 27쪽입니다. 27쪽으로 가보죠. 교과서 27쪽에 활동해 보면 자, 동물 모양 인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인더스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모헨조다로에서 이 인장이 발표가 됐대. 발굴이 됐대요. 자, 인장에는 동물 모양 그리고 그림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문자는 아직 해독을 못하고 있대요. 자, 그런데 핵심은 같은 인장, 이런 모양의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보면 두 문명 사이에 교역이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인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아, 인더스 문명 지역의 도시, 특히 모헨조다로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뭐 하고 있었다?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 여기 써있죠?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과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 증거가 뭐다? 이 동물 모양 인장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인더스 지역에서 모두 다 발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전 1800년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었다? 쇠퇴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자, 그로부터 약 300년 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1500년이니까요. 자, 기원전 1500년경에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누구들? 아리아인들. 자, 이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은 좀 기억을 해보죠. 자, 아리아인들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북인도로 남하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힌두쿠시 산맥은 대체로 한 요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서 남하하는 겁니다. 북쪽 인도, 인도 북쪽이죠. 자, 인도 북쪽으로 남하합니다. 이들은 펀자브 지방을 정복한 후, 펀자브 지방이 어디냐면 대체로 이 하라파가 있는 요 정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펀자브 지역을 정복을 하고 점차 여러분들 이 보면 화살표 보면 알 수 있죠. 어디로? 동쪽으로 어디 지역으로? 겐지스강 지역으로 점점 정복을 하면서 이동을 해 나갑니다. 동쪽으로 이동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는 겐지스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 아리아인 이동을 보면 자, 정착지가 1000년경엔 여기네요. 여기. 가운데 점선 동그라미죠.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까지 이제 가고 있고 500년경이 되면 겐지스강 끝 지역까지 점점 더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철제 농기구. 그럼 이전엔 청동기 썼다고 했는데 이제 도구가 발전을 했네요. 자,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토지도 개간을 하고 곡식 재배도 하고 하면서 점차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 문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거죠. 자, 도시들이 있다가 도시들이 이제 국가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또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자, 그럼 이 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두 번째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복전쟁. 그쵸? 아리아인들이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겠죠? 정복전쟁을 해 나가면서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죠. 당시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제나 무사, 싸우는 사람들,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사제나 무사 신분이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큰 힘을 갖게 되었다. 자, 이 사람들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정복당한 원주민들은 노예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일종의 당시의 상황인 거죠. 뭐가? 아리아인들이 이동하면서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었다는 거야. 이들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이런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요. 자, 보세요. 자, 아리아인들은 어떤 입장인지 생각해야 돼. 아리아인들은 카스트제라고 하는 거를 확립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아리아인들이 카스트제라고 하는 거를 확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야? 카스트제가 신분제도래요. 엄격한 신분제도래. 그럼 신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구분되는 뭐래?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를 확립을 했대요. 자, 아리아인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 정복을 하면서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지배를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배를 하는 사람보다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은 상태예요. 즉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다 보니까 완전하게 엄격한 신분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너희보다 위야 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면서 뭔가 엄격한 사회 규율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교과서 보시면 자, 카스트제의 신분제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노예인데요. 수드라. 자, 그럼 보면 맨 위가 사제죠. 사제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대. 그 다음이 무사죠. 무사. 정치나 군사 업무에 종사하는 크샤트리아. 그 다음이 일반 평민인 바이샤. 마지막 노예인 수드라. 그리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진 않지만 저 밑에 완전 천한 일에 종사하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뭐 어떻게 접촉해서도 안 되는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요 키워드 가져가 주시고요. 자, 카스트제에서는 뭐래? 타고난 혈통으로 결정된 신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정해지고 세습된대요. 자, 그럼 카스트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위에 있는 거고, 자, 카스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거죠. 자,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정해지고 세습이 되었대. 뭐에 따라? 타고난 혈통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이 카스트제 지금까지도 인도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철폐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게 카스트제입니다. 많이 깨졌어요. 막 불가촉 천민 출신의 총리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사제계급인 브라만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권위를 좀 더 높이고 그걸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브라만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태양이나 물, 불과 같은 자연현상 있잖아요.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자, 이 종교는 이름부터 체크를 해놓죠. 브라만교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종교죠. 자, 브라만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뭘 했다? 브라만교를 만들었는데 이 브라만교의 신앙의 대상은 뭐다? 자연현상들이에요. 태양, 물, 불과 같은 자연현상들입니다. 그럼 이 브라만교가 점차 체계화되면서 얘들아, 종교가 체계화되면 교리가 있죠. 그 종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이론 체계가 있죠. 그리고 그 이론 체계를 정리하는 경전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럼 브라만교도 체계화되면 뭐가 나와? 경전이 나올 거 아니야. 그 경전이 뭐야? 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다라고 하는 거에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가서 브라만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뭐예요? 자연현상이죠. 그러면 그걸 정리한 그 브라만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에는 뭐가 정리되어 있겠어? 자연현상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보면 그래서 자연, 신, 자연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이 자연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고 하는 제사 의식 같은 것들이 정리된 베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뭐가 된다? 브라만교의 경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카스트제죠. 그 다음에 브라만교인데 자, 아리아인이 이동하면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이 인더스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원전 1800년경쯤 해가지고 이제 슬슬 쇠퇴를 해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아리아인이 이동을 하고 있었고 아리아인은 이 인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더스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정복하면서 점차 겐지스강까지 이동을 합니다. 동쪽으로. 자, 그러는 과정에서 피정복민들, 정복을 당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돼? 지배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몇 가지 사회 체계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복전쟁 과정에서 사제, 무사 이런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는 것들이 또 엄격한 신분제도인 카스트제라고 하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카스트제의 꼭대기에 있는 사제계급, 브라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고 이제 베다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방금 선생님 말한 게 뼈대잖아요.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서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문명인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4대 문명 중에 마지막 문명 뭐예요? 중국 문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5페이지입니다. 자, 중국 문명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목을 좀 한번 다시 달아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황허강 유역, 황허강 유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도가 다음에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어디로 가 있냐면, 자, 교과서 26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황허강이 어딘지부터 확인을 합시다. 황허가 이렇게 있네. 황하가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자, 황허강 유역은 비옥한 황토로 덮여 있어가지고 농사에 유리했대요. 그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일찍부터 신석기 문화가 발전했대, 이 지역에서는. 그래서 황허강 유역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신석기 문화에서 이제 이 시기 농경이 굉장히 유리하고 농경이 발달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문명에 싹이 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청동기도 사용하고 문자도 사용하고 하면서 초기적인 국가가 황허강 유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록상에 이 시기에 왕조 이름이 나오는데 하왕조라고 합니다. 하. 그죠? 예, 중국은 그 나라 이름들이 한 글자잖아. 한 글자로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라. 하왕조가 기록상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시기에 이제 세워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쯤 기원전 2000년대 후반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하왕조는 뚜렷한 겉으로 지금 발굴 성과들이 이제 더 나와야 정말 실체가 있는 왕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실체가 있는 왕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상왕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실체가 있는 왕조. 자, 그러다가 이제 기원전 1600년경. 자, 그럼 제목을 한번 앞에 안 달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 신석기 문화 이런 얘기 나왔었죠. 신석기 문화와 뭐? 마지막에 그래도 하왕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은 제목을 이 정도로 달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신석기 문화, 하왕조 정도로 달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죠. 그래서 기원전 1600년경에 이제 동그라미를 쳐보죠. 상나라, 상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제 은나라라고도 하는데요, 옛날에는. 자, 상왕조는요, 하를 멸망시키고, 자, 사실상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중심지가 어디냐? 은허입니다, 은허. 이 은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황허강 일대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상왕조로 넘어왔어요. 자, 이들은 역시 이제 청동으로 된 무기,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사 도구를 만들고, 자, 돌과 나무로 농기구를 제작을 하였대요.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죠. 청동으로 뭘 못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들어 봤자 비용도 그렇고 재료도 들어가는데 청동은 물러요. 그러니까 이때는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 여전히 뭘로 썼다? 석기를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들도 농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달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사의 기준, 시간이 흘러가는 거. 이들도 이제 음력을 기준으로 해서 태음력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음력을 통해서 제사와 농경에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상나라의 상의 정치 체제는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상은 재정일치 국가입니다. 재정일치 국가예요. 자, 이전에 우리가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제 신정정치를 시행했었다라고 했죠. 신권정치, 신정정치를 행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대체적으로 종교와 정치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나라는 재정일치의 신정국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야? 제사,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결정을 했냐? 이 사람이 있어요.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점술가인데요. 점을 칩니다. 점을 어떻게 치냐면 밑에 25페이지에 있는 여기 탐구활동의 자료 1번에서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물어가지고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쳐서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냐? 갑골, 거북이 등껍질 이런 데다가 그걸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갑골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록을 하였는데 이것이 한자의 원형이 된다. 이게 뭐야? 그래서 이런 걸 갑골문이라고 하죠. 갑골문. 그래서
이게 뭐가 됐다?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 상나라. 이런 것들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에도 뭐가 있었다? 얘들아, 청동기 시대. 자, 우리 신석기까지만 배우고 청동기까지 얘기 안 했잖아, 세계사에서. 왜? 지금 이 문명 시기가 다 청동기 시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청동기 시기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가 발생한다? 계급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게 키워드죠.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죠? 여기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지배층인 귀족과 피지배층인 평민, 노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민은 농민이고요. 대체로 이제 국가에 곡물 바치는 거, 물건을 바치거나 요역이 뭐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런 의무들이 있었고요.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하기도 했대요. 많은 사람을 같이 매장하는 굉장히 이제 고대적인 아주 옛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풍습이죠. 순장 이런 것들이. 자, 순장의 풍습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나 보죠. 상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키워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나라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탐구 활동을 보면서 상나라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갑골문이죠. 갑골문. 자, 이게 갑골이에요. 거북이 등껍질입니다. 자, 갑골문이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왕의 점술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정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왕의 점술가는 거북이의 배딱지라던가 아니면 소의 어깨뼈. 그래서 갑 또는 골이라고 해서 합쳐서 갑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깨뼈에 불에 달굽니다. 그럼 이렇게 불에 달구면 얘들아 쩍 하고 갈라집니다. 쩍 하고 갈라져요. 그러겠죠? 쩍 하고 갈라지는데 갈라지는 이 금의 모양 있지. 매번 똑같은 모양으로 갈라지진 않을 거 아니야. 갈라지는 금의 모양을 보고 이게 지금 신의 뜻이 어떻다 저떻다 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결과를 갑골에 적어 놓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던 거죠. 자, 그럼 글을 읽어봅시다. 자료를 보면요. 자, 경술일 이날에 점을 치면서 정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점술가가 물어본대요. 왕께서 기장이라고 이 곡식 이름이에요. 곡식 이름. 기장을 심으시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장차 풍성한 수확을 얻지 못한다면 왕께서 기장을 심지 말아야겠지요? 지금 점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자, 기장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거북이, 배껍질 또는 소의 어깨뼈에다가 불을 달궈요. 그럼 이제 쩍 하고 갈라졌어. 그럼 방금 질문을 했잖아. 기장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딱 봤더니 딱 읽어봤더니 기장을 심으면 안 될 것 같아. 또는 이거 기장을 심으면 수확량이 엄청날 것 같다고 합니다. 기장 심읍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봅시다. 여기에 점을 또 쳤대요. 이 기록들을 하나씩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점을 치면서 다시 정인이 묻는데요. 이날에 왕께서 장수, 이 사람을 데리고 하위, 이 나라겠죠? 하위를 정벌하러 갈 때 조상 또는 쟤는 하늘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상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묻습니다. 자, 조상님의 도움을 받겠어요? 번역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잘 될까요? 지금 봐봐. 이날에 장군을 데리고 왕이 정벌을 갈 거야. 하위라는 곳을. 근데 조상의 도움을 받겠냐? 즉, 정복 성공하겠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묻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하위를 정벌하지 말까요? 라고 하고 이제 다시 갑 또는 골에다가 불을 달궈요. 그럼 쩍 갈라지겠죠. 자, 그럼 괜찮은데 정벌하러 갑시다. 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료 1과 자료 2를 봤어요. 그럼 이를 통해서 당시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활동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추측해보자고.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요. 자료 1을 보면 뭐가 중요했을까? 자료 1을 보면 뭐가 중요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료 1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어요? 뭐 심을까요? 결국에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거야, 자료 1에서 보면. 농사라는 거죠. 자료 2번을 봅시다. 이때 한창 뭐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보면 당시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두 가지를 꼽아보라 그러면 농사, 정복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든 주제가 있기는 한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상의 정치 형태를 자료 1과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요거 쉽게 추론 가능하죠. 본문에 나와 있죠. 뭐예요? 상나라는 뭐 하고 있다?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고를 가지고 점을 쳐서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어떤 국가다? 재정일치의 신정국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갑골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상나라 얘기가 끝났는데 상나라도 멸망을 하겠죠. 다음은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중국사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기원전 1100년경. 자, 시기를 좀 잡아봅시다. 자, 기원전 1600년경 이제 상왕조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로부터 500년 정도가 흐른 기원전 1100년경. 자, 상을 멸망시킨 건 주입니다. 주나라. 주나라는 자, 도읍 어디? 수도 위치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해두십시다. 호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도읍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배자가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에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냐면 교과서 26페이지의 지도입니다. 자, 26페이지의 지도를 보면은 자, 상나라가 요 정도였다고 하면 주나라는 더 넓어졌죠. 자, 그래서 황허강의 유역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고, 자, 여기가 이제 상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허라는 곳이고, 여기가 주나라의 이제 첫 번째 도읍지인 호경입니다. 호경. 자, 그래서 창장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대했대요. 창장강이 어디 있나? 여기 있다. 아래. 창장강 일대까지 세력을 확대했대. 그러네. 이렇게 걸쳐 있네요. 창장강 세력까지 세력을 확대한 주나라는요. 넓어진 영토. 눈으로만 봐도 영토가 넓어졌잖아. 그럼 고민을 하겠지.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자, 봐봐. 정복을 했어. 다스려야 돼. 근데 믿을 만한 놈이 누가 없나? 왜냐면 아무나 저기다가 믿을만 하다고 그냥 갖다 지배해라, 통치해라 라고 보냈다가 어떻게 반란 일으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배체제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토는 넓어졌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주나라는. 그래서 선택한 제도가 뭐냐면 주나라의 이 제도 너무 중요합니다. 체크를 해놔보세요. 자, 주나라에서 뭘 실시를 했어요? 봉건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봉건제에 아주 좀 구체적인 건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봉건제를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놓은 게 이 말입니다. 자, 왕은요, 직할지, 왕 바로 밑에 있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땅을 직할지라고 합니다. 직할지를 직접 다스리고요. 나머지 지역들, 즉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친척들이나 공신들을 뭘로? 제후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는 제도가 봉건제입니다. 봉건제.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계속 보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후는요, 분봉받았다, 즉 다스리라고 받았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제후로 봉했다, 그리고 분봉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주나라의 왕은 제후를 책봉한 겁니다. 봉한 거고, 제후의 입장에선 분봉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후는 분봉받은 토지에서 왕과 같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왕에게 공납을 바쳐야 되고요. 군사적인 의무를 해라 라고 얘기하면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있고 제후가 있으면 왕은 제후한테 뭘 줘요? 토지를 분봉해 줍니다. 그러면 제후는 왕한테 뭘 해줘야 돼? 공납을 해줘야 되고 군사적인 의무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제후가 분봉받은 이 토지가 있죠. 이 토지에서는 제후는 뭐야? 사실상 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봉건제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봉건제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나라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제목을 일단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달면 여기에 주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성립이 됐고요. 주의 성립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주의 제도. 주가 성립이 됐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뭘 했다? 봉건제를 시행을 했다.
요 정도의 제목을 선생님은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주의 성립과 봉건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래. 다음 문단입니다. 자, 주의 봉건제는 종법제와 천명사상으로 뒷받침되었다. 한번 쭉 눈으로 볼게요. 종법제는 이런 거고. 천명이라고 하는 게 나오네요. 천명사상으로. 천명은 이런 거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문단은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종법제와 천명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번호가 왜 1번이야? 정신이 없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봉건제가 뭔지는 대충 아까 이해를 했는데, 자, 이 봉건제를 뒷받침해주는 것들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야? 종법제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거래. 자, 그러면 1번이 종법제입니다. 종법제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종법제는 직계 적장자, 쉽게 얘기하면 내 맏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맏아들, 첫째 아들.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친척들 사이의 일종의 규범입니다.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종법제인데요. 즉 뭐가 중심이에요? 혈연 관계가 중심인 거죠. 혈연 관계가 중심인 거죠. 근데 이 혈연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종법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봉건제와. 그러면 봉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줬대. 어떻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밑에 계속 나와 있을 거예요. 이따가 한 번에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종법제는 일단 의미만 알아두겠습니다.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친족 사이의 규범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봉건제를 유지한 한 축을 담당을 했대요. 어떻게 담당을 했는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천명사상입니다. 천명사상은 왕이 하늘의 명, 즉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상인데요. 이게 또 봉건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정복전쟁을 합리화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이따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에 정리를. 밑에 26페이지 밑에 세계사 백과 봉건제 있죠. 거기를 통해서 다 볼 건데요. 자, 봐봐. 천명사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여기 있는 텍스트만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죠. 왕이 하늘의 명으로 천하를 다스린다는 사상이래. 정복전쟁을 합리화하고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였고요. 나아가 덕이 있는 자가 천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덕치주의가 강조가 되었다. 이건 덕치주의 이제 천명사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복전쟁 합리화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왕은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해도 돼? 하늘의 명을 받았으니까 주변 지역들을 정복해가지고 그 천명을 받은 왕 아래로 집어넣어서 제대로 통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복전쟁이 합리화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권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건 뭐예요? 이 왕은 뭘 받은 사람이에요? 천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면 누가 다스려? 이 왕권이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줬던 게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거에 핵심적으로 또 맞닿아 있는 게 덕치주의인데, 봐봐.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들. 천명은 누가 받아? 하늘의 명은 누가 받아? 덕이 있는 사람,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무력으로 막 내 말 안 들으면 다 썰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천명이 온다는 거예요. 덕이 있는 자가 천명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천명사상과 바로 맞닿아 있는 게 여러분들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전하 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죠. 덕치주의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도덕이나 학문에 의한 정치, 무력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공포적인 그런 것들,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도덕과 학문에 의한 정치 체제가 발달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거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정전제라고 하는 제도와 함께 이상적인 통치 방식, 이게 제일 좋은 통치 방식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서요. 이후에 중국 왕조들도 이 덕치주의,
천명사상이라던가 종법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뒤로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더더욱. 그래서 중국 왕조의 통치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전제가 뭐냐면요. 정전제는 자 정전제에서 정자는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이렇게 쓰죠. 우물정자 이렇게 쓰죠. 자, 우물정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자, 칸이 몇 개로 구분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한자로는 이렇게 쓸 텐데 한자로는 자, 제대로 보면 이렇게 9칸으로 일정한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에게 8집에게 요 토지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러면 어디가 비어? 요 가운데 한 칸이 비죠. 여기는 어떻게 해? 8집에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요. 여기서 농사를 지어. 자기 것도 짓고 여기 것도 지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를 어떻게 해? 세금으로 바치는 겁니다. 이걸 정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쪽에 왼쪽 날개에 보면 토지를 구등분하고 8집에서 나누어서 경작하고 이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지어서 뭘로?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수확물을 조세, 뭘로 바치는 거예요?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제도인데 이걸 이제 주나라에서 시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전제나 천명사상, 덕치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것도 체크를, 요 문장도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마지막 문단 좀 이따 볼 거고요. 자, 이제 진짜 선생님이 계속 뒤에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 26페이지 밑에 있는 주의 봉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봉건은 뭐냐? 봉건이란 토지를 나누어서 제후국을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어떤 A라고 하는 토지를 제후에게 분봉했어요. 그럼 제후가 그 토지를 다스리게 되겠죠. 거기를 제후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제후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봉해서 건한다 하는 봉건이라는 뜻인데 자, 왕이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합니다. 그 지역을 해서 대신에 그리고 제후는 이 지역을 받으면 사실상 그 지역의 왕이에요. 왕처럼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대신에 뭘 해야 돼? 주나라의 왕에게 군역, 공납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봉건제라고 아까 본문에서 봤죠. 그런데 자, 계속 봅시다. 자, 주의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을 정벌한 뒤에 영토가 넓어졌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일어날 모르는 반란을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죠. 믿을 만한 놈들을 다스리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자신이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사실.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후로 삼았어요. 근데 당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친족들이었겠죠. 친족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주로 왕의 형제나 친척을 제후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왕의 형제나 친척들을 제후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제후를 세우는 게 뭐와 관련을 가지게 돼요? 혈연과 관련을 가지게 되면서 중요해진 게 종법이나 예법인 거예요. 종법이 뭐라 그랬어? 친족들 사이의 규범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봉건제가 혈연 중심의 어떤 종법제와 왜 연관이 되는지 여기에 나오죠. 제후를 임명할 때 기준이 뭐야? 주로 왕의 형제나 친척들을 제후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계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즉 맏아들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자, 봐봐. 그러면 왕의 형제가 있어요.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이 땅은 누구에게 가? 이 사람의 맏아들이 가져가겠죠. 맏아들이 이어받겠죠.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의 또 맏아들이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중심은 누구예요? 직계, 적장자, 맏아들을 중심으로 간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하나의 봉건제를 뒷받침해주는, 유지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사상, 천명사상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이제 서양 중세 시기에도 봉건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서양사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왕은요. 여러분들 요 밑에 거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왕은 제후에게 토지를 하사합니다. 봉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분봉받는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그 대신에 제후는 군역과 공납의 의무를 왕에게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분봉하는 거의 기준은 혈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종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후는요. 이런 식인 거야.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왕이 주나라 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이제 왕이 가지고 있는 직할지가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이제 제후들에게 분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제후가 요만큼의 땅을 분봉받았어요. 이 제후야. 제후. 분봉받았는데 이 제후는요.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자기 밑에 있는 어떤 친족들에게 또 요만큼을 잘라서 또 분봉을 또 해줄 수 있어요. 마치 A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자 보면 제후는 밑에 경, 대부, 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후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왕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토지를 하사해요. 봉토를 하사해요. 그래서 분봉 받는 거야. 이번에 누가? 경, 대부, 사 이런 사람들이. 자, 봉토를 분봉 받아서 똑같이 군역 공납 의무를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밑으로 가지치듯이 쪼개져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최후의 맨 밑에 지배를 당하는 이 피지배층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여기에 하나만 더 표시하자면 이러한 주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은 뭘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천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천명은 누구한테 온다? 덕이 있는 사람한테 온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되면 이 그림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봉건제가 다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 번째 문단은 일종의 3번으로 보면 주나라의 쇠퇴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주나라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후대로 갈수록 얘들아 혈연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혈연 관계. 자, 왕이 자신의 동생한테 분봉을 해줬어요. 왜? 내 동생이니까 믿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제 왕도 죽었어요. 왕이 죽었어. 그래서 아들로 갔어요. 왕의 동생도 죽었어. 그럼 왕의 동생이 아들로 갔어. 자, 또 다 죽었어. 다시 그 아들들로 갔어. 또 다 죽었어. 그 아들들로 갔어. 그럼 한 100년 정도 흘렀겠지? 100년 정도만 흘렀어도 이미 이 둘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친척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촌수가 멀어지죠. 또 그 아들로 가면.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혈연 관계가 약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왕이 내 동생이잖아. 믿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아들로 가고 아들 세대 내려가다 보면 이 둘은 혈연 관계가 느낄 수 없을 만큼 약해진단 말이야. 남이잖아, 사실. 점점 남이 되어가는 거죠, 거의. 그렇다 보니까 자, 후대로 갈수록 왕과 제후의 혈연 관계가 점차 멀어져요. 그래서 제후는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얼마나 좋아? 자,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을 했는데 혈연 관계는 옅어졌어요. 이제 약간 쌩깔 수 있어. 남이야. 그런데 제후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왕이라니까요. 왕의 통치권, 왕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뭐만 하면 돼? 군역과 공납의 의무만 주나라 왕한테 해주면 된다니까? 그렇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혈연 관계만 쌩까면. 좀 속된 말로. 그래서 제후는 점차 왕의 통제에서 벗어납니다. 그에 따라 주 왕실의 권위도 점차 약화됩니다. 밑에 제후들이 주 왕실을 받들면서 내가 제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후들이 주 왕실의 통제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약간 그냥 적당히 할 것만 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주 왕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여기부터 할까요? 요만큼은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로 갈수록 이제 점차 주왕실의 권위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견용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입을 합니다. 견용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침입을 하는데, 자, 그러면 주나라, 주왕실에서 이제 이민족이 침입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종초이지 땡땡땡땡땡 누구 불러? 제후들 불러야 돼. 왜? 제후들 무슨 의무 있어? 군역의 의무가 있잖아. 군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민족 쳐들어왔어. 야, 빨리 군사 보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보냈어요. 안 보낸 거야. 그래서 이제 견용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잃어요? 수도를 잃습니다. 아, 진짜 주나라는 종법제가 약해져 가면서 권위는 점점점 약해져 가는데, 심지어 이민족의 침입 상황에서 제후들이 제대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디도 뺏겼어요? 수도까지 뺏겼어요. 수도까지 뺏겼어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어디로 수도를 옮깁니까? 러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주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후로는 봉건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주시대부터가 뭐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지도를 다시 보면, 자, 동주라고 하는 이름 기억을 하세요. 자, 왜 동주라고 하는지. 자, 지도로 다시 가보면 원래 초기 수도가 호경이었죠. 그러다가 수도가 여기 뺏겼어요. 견용족한테. 그러고 나서 어디로? 나급이라고 합니다. 러양. 나급. 나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나급, 러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떻게 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원래 호경에 도읍을 해 있을 때를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 시기를 서주, 서쪽에 있는 주. 그리고 옮겼을 때를 동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에 있는 주. 그래서 동주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동을 한 상태에서부터, 이동을 하면서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건제, 제후국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춘추 전국시대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주의 발전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뒤에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 있는 몇 가지 활동들, 문제들을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입니다. 단원 흐름 정리인데요. 자, 문명별로 핵심 키워드들 교과서에서 정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발생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사이고요. 이거 안 쓸 겁니다. 자, 이집트 문명은 그냥 쓰자. 자, 아직 학기 초반이니까 좀 친절할게요. 자, 이집트 문명 여기 어디? 나일강 유역이고요. 자, 인도 문명은 인더스강, 겐지스강 유역인데 여기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들? 아리아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황허강 유역이고요. 자, 다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다시 가보면 특징을 보면 민족 교체가 잦았죠. 처음에 수메르, 아카드, 아무르인으로 넘어가는. 자, 그리고 굉장히 현세를 중시합니다.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도 잦았고, 또 강이 불규칙하게 범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세를 중시하네. 그리고 태음력, 육십진법 이런 거 사용을 하고, 문자는 뭘 썼었어요? 쐐기 문자 썼었죠.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국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봤었죠. 뭐 복수주의라던가 계급이 있다거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 살펴봤었습니다. 자, 다음 이집트 문명. 자, 통일국가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공화,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쭉. 이민족의 침입이 적었다는 얘기죠.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현세가 안정적이야. 거기다가 나일강은 규칙적으로 범람을 해줘요.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생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능해진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세를 중시하는 모습들, 피라미드 축조하고 사자에서 사람이 죽어요. 그럼 뭘로 만들어? 여기 안 써 있는 거 미라로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라와 같이 사자에서 죽은 사람에게 안내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이런 것들 내세를 중시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태양력, 십진법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여기는 상형 문자 사용했었던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 현세 중시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보일 수 있는 게 또 뭐 있었죠? 그죠?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줘야겠네요. 자, 인도 문명으로 가봅시다. 인더스 문명은 처음에 이제 드라비다인들
있었죠. 이 드라비다인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하라파, 모헨조다로 같은 계획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림 문자도 있었고, 여러분들 또 인더스 문명의 인장 같은 거를 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연관성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기원전 1500년경 정도부터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정복을 해 나가게 되었고요. 자, 카스트제, 빡세게 엄격한 신부제도 만들고 브라만교, 이런 것들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브라만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배웠던 중국 문명. 자, 상나라 재정일치의 신정국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점을 쳐서 국가 중대사를 이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점을 친 걸 기록을 남겨놓은 게 갑골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핵심적인 제도, 영토가 넓어지면서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왕의 친척들이라던가 이런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봉해주고 봉토를 주고 대신에 이 제후들은 뭘 해야 돼요? 군역의 의무, 공납의 의무 같은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봉건제를 실시를 했었다. 그리고 이 봉건제라고 하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혈연관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혈연관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법제, 굉장히 봉건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이 봉건제의 꼭대기에 있는 누구? 주나라의 왕은 뭘 받아야만 다스릴 수 있는 천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 이 천명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봉건제를 같이 뒷받침해주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페이지 밑에 있는 창의활동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보자고. 자, 여기다 이제 유물들을 집어넣으래. 자, 여기 이집트 문명에서는 투타카멘의 황금 마스크 나왔어요. 그럼 제1전시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래.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유물들 뭐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 세계 문자가 들어있는 점토판이라던가 또 뭐 있었어요? 앞에 교과서 뒤져봐. 함무라비 법전이 새겨져 있는 그런 비석 이런 것들도 여기 유물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또 중국 문명에 뭐 있었어? 앞에 보면은 상나라에 막 세 발 달린 솥, 청동솥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 들어가야 돼? 갑골문도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28페이지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멈추시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28페이지에 있는 거. 자, 잠깐 멈추고 풀어봐. 자, 그러면 나는 멈출 필요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이제 신석기 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신석기 시대가 되자 인간은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을 사육해서 음식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대요. 식량 생산 단계로 간 거죠. 자, 적당한 환경에서 필요 소비량 이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서 인구가 증가하고요. 잉여 생산량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인류는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진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시작하고 가축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가축을 사육하기 시작하는 목축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른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렀죠. 자, 근데 신석기 혁명으로 달라진 모습들은 대표적인 게 이제 농경과 목축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신석기 혁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확연하게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얘들아, 농경을 시작하고 목축을 시작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정착하고 살고 필요 소비량 이상으로 생산량이 나오고 하니까 뭘 해야 돼? 또 식량을 저장 보관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뭐 또 해요? 토기 이런 거를 만드는 모습들도 봤었고, 여러분들이 앞에 교과서를 보고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교과서 검사하거나 이럴 때 다 확인합니다. 이런 거 써 있는지. 자, 2번. 딱 지도 보니까 어디 인도 문명과 관련된 거네요. 자, 그래서 인도 문명이 있는데 여기 인더스강 요 지역 그리고 점차 화살표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화살표에 가가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였어요? 여기에 처음에 인더스 문명이 있었고 인더스 문명이 쇠퇴하는 가운데 누가? 아리아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점차 또 겐지스강 유역으로 넘어오고 있었죠. 자, 근데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 유역에서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해서 정착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설명을 하래요. 즉, 아리아인들이 피정복민들, 정복을 당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나타난 변화들을 어떻게? 도구, 신분제도, 그 다음에 종교의 변화는 반드시 써달래요. 자, 이 세 가지만 써봅시다. 그러면 도구적으로는
여러분 교과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 시기에 뭐 썼다고? 아까 수업할 때도 얘기했어. 이 시기에 청동기 쓰다가 아리아인들은 뭐 쓰기 시작했어요? 철제, 농기구 이런 거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신분. 자 신분적으로는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죠. 그 다음 종교적으로는 카스트 제도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제계급인 브라만 이런 사람들 있죠? 이 브라만이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브라만교라고 하는 걸 성립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이 적어보면 브라만교의 경전은 뭐였어요? 베다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기다 쓸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어차피 올해 서술형도 있잖아. 쭉 문장으로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은 문장으로 쓸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니까요. 선생님 이 정도로 선생님 수업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주왕실, 주나라 얘기네요. 자 첫 번째 보면 윗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제목을 다르래요. 10자 이내로. 자 주왕실은 천자의 적장자가 세습하였대요. 왕실 자체는 적장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첫째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정실 부인 있잖아. 진짜 왕의 진짜 제대로 된 부인, 천 말고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 이 적장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습하였고 그의 형제들은 제후로 떨어져서 자신이 분봉받은 토지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형제들에게는 제후를 준다는 거야. 제후로 이제 분봉받은 토지를 다스리게 되었다. 자 그리고 제후 또한 적장자가 계승하고 다른 형제들은 경대부가 되어서 자신의 분봉받은 토지를 다스렸다. 아까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봉건제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집어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왕의 첫째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첫째 아들은 왕을 이어나가게 되겠죠. 왕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다가 왕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놔볼게요. 이 사람도 왕이었고 이 두 사람은 2번과 3번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제후가 되는 거예요. 제후가 되는 거야. 그렇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격이 좀 낮아졌죠. 그리고 이 제후도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거 아니에요. 제후는 이제 이렇게 쳐볼게요. 이 사람들은 제후입니다. 그런데 제후 밑에도 경대부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경대부사. 자 그러면 제후, 이 2번 제후에 다시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이 사람이 제후를 이어받는 거야. 이해돼요? 제후를 이어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과 이 사람도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경대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더 아래로 한 격이 낮아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또 한번 봅시다. 첫째 아들이 이제 또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주왕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둘째 아들을 낳았다고 쳐봐.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제후가 되는 거죠. 이거 딱 그림만 봐봐 얘들아. 이 사람이랑 왕과 제후죠. 가깝다는 느낌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가지치기를 몇 번만 더 하면 정말 혈연관계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렇죠. 혈연관계가 멀어진다는 게 딱 그림으로 그려보면 딱 눈에 보이죠.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장자 중심의 종법 제도가 봉건제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거죠. 적장자 중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적장자가 계승하고 다른 형제들은 또 경대부가 되어서 분봉받은 토지를 다스렸다. 경대부 또한 마찬가지로 세습되면서 또 사계급의 분봉을 하였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를. 그리하여 천하는 천자를 중심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계층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제도를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은 제목을 주나라의 봉건제도 이 정도로 달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자 이내니까 10글자 안에도 들어왔죠.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얘들아, 이게 쭉 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제후, 경대부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가 그 지역에서 자기가 분봉받은 토지에서 사실상의 왕과 같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 왕실이 자 이제 뭐 하자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착착착착착 일이 진행이 될까? 안 그러겠죠. 중앙에서 뭐 하자고 했을 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어떻게? 왜? 각자 지방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의 정치체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방, 중앙 집권적이지 않고 그 반대가 뭐야? 지방으로 권한이 나눠져 있는 지방 분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9페이지에 있는 건 여러분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요거는 전에 넘어간다고 했었던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그 부분에 있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단원이 끝났습니다. 대단원 1단원 이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이 끝나게 됐고요.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가?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까 얘기했죠? 이 뒤에 주나라 파트가 본격적인 뭐의 시작이다? 중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단원 2번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로 가면서 바로 이제 중국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는 대단원 2단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